야, 저 노인 또 왔어. 이번엔 은행이래 하하하. 거지 주제에 뭘 하러 왔다고? 창구 앞에 서 있는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구겨진 통장을 내미는 순간 직원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그가 일부러 수십 년 동안 초라한 몰골로 살아야 했는지, 또 그가 끝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 세종대로에서 몇 골목 들어간 낡은 주택가 사이로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 모퉁이 한 구석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라면 박스, 과자 박스, 심지어 냉장고가 들어있던 커다란 박스까지 온갖 종류의 박스들이 마치 작은 요새처럼 둘러쳐져 있었죠. 그 박스 더미 사이로 군데군데 찢어진 군용 담요 한 장이 덮여 있고 그 아래 한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올해 78살입니다. 한때는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수염이 턱까지 자라났고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옷이라고 해봐야 구멍 뚫린 스웨터와 색이 바랜 작업바지가 전부였죠.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골목에는 생활의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광수는 그런 소음들에 잠을 깼지만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밤새 추위에 떨며 잠을 설친 탓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광수는 신음을 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70대 후반의 나이에 길바닥에서 자는 게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 매일 아침마다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골목에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까지. 그들의 시선은 어김없이 광수에게 향했습니다. 저 노인 또 술병 들고 앉아있네. 지나가던 양복 입은 직장인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광수 옆에는 어젯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소주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광수가 술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 안에 남은 물방울이라도 받아 마시려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병을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가져온 것뿐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살까? 참 답답해. 진짜 그러게. 멀쩡한 팔다리 있으면서 왜 저런 식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쯧쯧. 나이 먹어서 저 모양이니. 자식들도 창피해서 찾아오지 않겠네. 아이들이 저런 거 보면 안 좋을 텐데. 빨리 지나가자.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광수의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고 빠르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저런 아저씨 되면 안 된다고 속삭이기도 했죠. 광수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쓰라렸지만 이미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라 어느 정도 익숙해진 아픔이었어요. 다들 나를 거지로만 보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 몰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광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다음 신문지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통장 하나였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은행 이름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았죠. 모서리는 헤어져 있고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광수는 그 통장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바라봤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의식과 같은 일이었어요. 통장을 꺼내보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지 사이에 고이 접어넣는 것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 이 통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광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숙자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광수를 보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돌리는 신용을 하며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거든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광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근처 음식점 뒷골목이었죠. 중국집에서 나오는 짜장면 냄새, 분식점의 떡볶이 냄새, 치킨집의 튀김 냄새까지 온갖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어제 캔과 고철을 주워다 고물상에 팔아서 생긴 돈이었죠. 잠깐만 할아버지. 갑자기 누군가가 광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청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학생은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광수에게 건넸습니다. 광수는 깜짝 놀라며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마음씨였거든요. 아니, 아가씨. 이런 걸 어떻게. 괜찮아요.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시고 좀 따뜻해지세요.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광수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안녕히 계세요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광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학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붕어빵은 아직도 따뜻했어요. 첫 번째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어. 광수는 붕어빵을 소중히 먹으며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골목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골목 전체가 노란 빛에 물들었습니다. 다시 박스 더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은 광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도 만났죠.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냉정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광수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심 속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은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광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담요 위를 스쳐 지나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밤을 알렸어요. 광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그곳에 가봐야겠어. 이제 때가 됐나 싶기도 하고. 광수가 말하는 그곳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수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광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쯤이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광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담요를 개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사이에서 그 낡은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오늘이야. 오늘 가봐야겠어. 광수는 통장을 가슴팍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망설여왔던 일이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광수는 근처 공중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참담했어요.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켜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죠. 이 꼴로 은행에 가면 광수는 찬물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는 없었지만 최대한 깨끗이 씻으려고 노력했어요. 젖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옷의 먼지도 털어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게 광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광수는 종로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내부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광수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들어가자. 이제 그만 용기를 내자. 광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은행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행 내부는 광수가 살고 있는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게 뭐야? 이상한 냄새 안 나? 은행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광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광수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바닥에 떨어지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죠. 저기요. 광수가 창구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광수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네. 죄송한데요. 손님께서는 통장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광수는 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그 통장을 보더니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지점장님을 모셔와야겠네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지점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점장은 광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과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통장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통장이요? 지점장은 광수가 내민 낡은 통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통장이라고요? 이건 너무 낡아서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광수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지점장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요. 소액은 ATM 쓰세요.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가시든지.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은행에 왜 와? 진짜 냄새 나는데.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냐? 보안 요원은 뭐 하고 있어? 광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 확인만 해주세요. 이 통장이 정말 중요한 통장입니다. 광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지점장은 여전히 비웃듯 말했어요. 아, 정말. 이 양반이 계속 우기네. 좋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하지만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져요. 지점장은 짜증스럽게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충대충 입력하던 지점장이었지만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되었어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점장은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를 보고 있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지점장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게 말이 돼?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지점장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되나요? 광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지점장은 광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경악과 당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건 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어.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손은 마우스를 잡은 채 떨리고 있었고 은행 전체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3챕터 1조 2천억의 충격.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심지어 모니터를 손으로 톡톡 쳐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리가 없었죠. 잔액 1조 2천억 원. 이게 정말인가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여직원이 모니터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도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헉, 이게 뭐예요? 지점장님, 이 숫자가 진짜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지점장은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은 재빨리 모니터를 광수 쪽으로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점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손해졌어요. 광수는 그런 변화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이야. 돈이 있으면 대우가 달라지는구나. 지점장은 급히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박 대리, 잠깐 이리 와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몇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지점장은 그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분 계좌 잔액이 좀 특별해요. 1조가 넘어요. 네. 뭐라고요? 1조요? 설마 그럴 리가.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은행 전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코를 막고 피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광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지점장님. 광수가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지점장은 거의 튀어나올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확인은 다 되었나요? 아, 네. 확인은 됐습니다만. 지점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거액의 예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죠. 그럼 이제 누가 거지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겠구먼. 광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지점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광수에게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ATM 쓰세요. 다른 은행으로 가시든지. 그런 말들을 1조가 넘는 거액의 예금주에게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은행 최대 고객이라고? 아니, 어쩌면 전국 은행을 통틀어서도 최대 고객일지도 몰라. 지점장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님께서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광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광수는 통장을 도로 받아들고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은행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지점장이 급히 광수를 불렀습니다. 이런 거액의 고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직원들도 덩달아 인사를 했습니다. 은행 안의 다른 고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뭔 일이야? 왜 저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하지? 뭔가 특별한 분인가 봐. 광수는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하지만 광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돈이 있다고 알려지니까 태도가 확 바뀌네. 광수는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질 것 같았어요. 은행 직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한편 은행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본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본점장님. 긴급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지점에 1조가 넘는 예금을 가진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본점장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1조?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1조 2천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잠깐, 그 고객 지금 어디 있어? 방금 나가셨는데. 바보야. 왜 붙잡지 않았어?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그 고객을 찾아서 모셔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끊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그분 찾아서 모셔와. 어디로 가셨는지 확인해봐.
은행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는 사이 광수는 자신의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 더미 사이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야. 광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광수는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요. 과연 누가 먼저 찾아올까? 광수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광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골목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광수는 박스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골목이 맞나? 은행에서 말한 곳이? 맞을 거야. 저기 박스들 보이지? 노숙자가 살만한 곳이야. 아버지가 정말 여기서 살고 계시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네. 광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큰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광수는 몸을 떨었어요. 20년 넘게 연락이 없던 큰아들 민철이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 여기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딸 영희였어요. 그녀도 15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광수는 박스 뒤에 숨어서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반가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자식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기 계세요. 민철이 광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어요. 뒤따라 영희도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아버지, 민철은 광수에게 달려가서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몸을 피했어요. 왜 왔느냐? 광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식들을 보는 눈빛에는 기쁨보다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정말 걱정했어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그 간절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찾았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갑자기 찾았다고? 광수의 반문에 민철은 당황했습니다. 뒤에서 영희가 나섰어요.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라도 우리 같이 살아요. 효도할게요. 효도? 광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효도? 내가 노숙자로 살 때는 왜 효도 생각이 안 났더냐?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민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방도 마련해 드릴게요. 광수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냄새 맡고 기어 나오는구나.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가난할 때 손 내밀던 자식이었지.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 광수가 물었습니다. 민철과 영희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네. 아버지께서 은행에 오셨다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은행에서 이런 거액의 고객을 그냥 둘 리 없었겠죠. 그래서 왔구나. 아버지, 정말 은행에 그런 돈이 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광수는 그 질문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그게 궁금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돈이 없었으면 여기 안 왔을 거 아니냐? 광수의 날카로운 반문에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평생 찾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정말 효도하고 싶었다고? 그럼 내가 이 골목에서 굶어 죽을 뻔할 때는 왜 안 왔더냐? 광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진작 모시러 왔을 거예요. 모른다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줄 알았냐? 그냥 찾고 싶지 않았던 거지. 광수의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삶에만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잘해드릴게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잘해준다고? 어떻게? 좋은 집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릴게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게 다냐? 광수는 자식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 뭘 더 바라세요? 민철의 대답을 듣고 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바라세요? 진심이다. 진심 어린 마음 한 번이면 좋겠을 텐데. 광수의 말에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다른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또 왔네. 광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았어요. 돈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민철과 영희는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아버지를 독차지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 우리 지금 가요. 다른 데서 이야기해요.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다. 광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억지로 아버지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골목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광수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5챕터 가장 큰 위기. 며칠이 지나자 광수 주변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새어나온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온갖 사람들이 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들까지 말이죠. 광수의 자식들인 민철과 영희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유산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는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민철이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 집은 여기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하지만 아버지, 여기는 너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광수의 날카로운 반문에 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영희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아버지, 그럼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불편하실 텐데요. 은행 업무? 무슨 은행 업무? 그 많은 돈을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영희의 말에 광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만 나오면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은 은행에 그냥 놔두면 된다. 내가 뭘 하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그런 거액을 그냥 놔두시면 그냥 놔둔다고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냥 놔뒀다. 광수의 말에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요? 그럼 언제부터 그 돈이?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광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철과 영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형,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해요.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형이 모셔야죠. 무슨 소리야? 내가 딸이잖아. 딸이 아버지 모시는 게 맞지.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지를 둘로 나눌 수도 없고. 형제 간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아버지를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지만 결국 유산 문제로 번졌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요. 형도 아버지 재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뭐, 내가 그런 말을 해? 너야말로. 저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만 봐도 다 알아. 광수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진짜 나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철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이분은 변호사님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모셨어요. 40대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성이 광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민철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르신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는 그 변호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재산 관리?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나? 아, 그게. 민철 씨께서 어르신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환경에서 지내시다 보니 판단력이 뭐? 광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말을 돌렸어요. 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필요 없다. 돌아가라. 광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런 거액의 돈을 혼자서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바보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냐? 광수의 반응을 보고 변호사와 민철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와 함께 의료진이 골목에 나타난 거예요. 어르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누가 그런 걸 신청했나? 가족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신건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어요. 광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철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안 간다. 어르신, 법적으로 가족이 요청하면. 법적으로? 내가 미쳤다는 증거라도 있나? 의료진과 광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철은 뒤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었어요. 강제로라도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재산 관리권을 가족이 가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영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통장을 몰래 빼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통장을 가져와서 위조된 서류로 돈을 빼내는 거야. 영희는 자신의 남편과 상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액의 돈을. 가능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서류만 잘 만들면 돼. 광수는 이런 음모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광수는 홀로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내가 바란 건 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따뜻한 말이었는데 광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골목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노숙자 친구 만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형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만수는 7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광수보다 몇 년 늦게 노숙 생활을 시작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친구였어요. 만수야. 광수는 만수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만수뿐이었거든요. 형님, 저 사람들이 형님을 괴롭히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만수의 말에 광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 그날 밤 광수 옆을 지키는 건 오직 만수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고 진정으로 광수를 걱정하는 사람은 혈연 관계도 없는 만수뿐이었어요.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 말이냐?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만수의 말에 광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족다운 사람은 바로 만수였습니다. 밤을 보낸 광수는 다음 날 새벽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음모와 배신 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돈은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과는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말이죠. 만수야, 내가 너에게 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나? 아니요, 형님. 형님은 항상 과거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만수는 광수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몇 년을 함께 지냈지만 광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말해주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광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였지. 내가 25살 때였어. 그때는 온 나라가 가난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었지. 광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중동 건설 붐이 일었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그런 나라들에서 한국 사람들을 불러들였지. 돈을 많이 준다고 했어. 아, 그때 많은 분들이 중동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만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갔지. 새로 결혼한 아내와 갓 태어난 민철이를 두고 말이야. 영희는 그때 아내 뱃속에 있었고, 광수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아내 순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중동의 건설 현장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영상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동료들 중에는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돈은 정말 많이 벌었어.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10배도 넘었지.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 현지 은행에 예금하고 복리로 불려나갔지. 광수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가족 사진을 보며 버텼어. 순자와 민철이, 그리고 태어날 영희를 생각하면서 말이야. 빨리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거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연장되고 또 연장되었어요.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은 계속 불어났어. 석유 호황 때문에 이자율도 엄청났거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였지. 광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어. 비어 있었다고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야.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지.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도 광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이 돈만 보내고 오지 않으니까 혼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하기로 했어요. 7년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했는데 돌아와 보니 가족이 없어진 거였어. 광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 후로 나는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순자는 완전히 숨어버렸지. 아이들도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몇 년 후에야 광수는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들은 이미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민철이와 영희를 만났을 때 걔들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 새아빠를 아빠라고 하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연락이 끊긴 건가요? 그렇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났는데 정작 돌아왔을 때는 가족이 없어진 거야. 광수는 그 후로 방황했습니다. 중동에서 번 돈은 엄청났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돈이었거든요. 그때부터였지. 돈은 남아도 마음은 텅 빈 삶이 시작된 게. 광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행에 묻어두고 마치 그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대신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끔 만나려고 했어. 하지만 걔들은 항상 바쁘다고 했지. 새아빠와 잘 살고 있으니까 나 같은 친아버지는 필요 없었던 거야. 세월이 흘러 광수가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사이에 은행에 묻어둔 돈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나? 수십 년 동안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된 거야.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이 된 거군요. 만수는 이제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거지.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으니까. 광수는 이제야 왜 그동안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돈을 쓴다는 건 내가 가족을 잃고 얻은 대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싶었지. 만수는 광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형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진짜 찾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광수는 지금 자식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찾아온 자식들에게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수의 질문에 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는 않을 거야. 걸레들은 돈만 보고 온 거니까. 광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뒀던 돈이지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이었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광수는 만수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은 혈연 관계도 없는 만수였거든요. 그날 밤 광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1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식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말이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사흘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철과 영희가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효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산을 차지하려는 의도만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 뭔 말이냐? 광수는 박스에 기대 앉은 채 자식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희가 나섰어요. 그녀 옆에도 다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 상태? 내 정신이 어떻다는 거냐?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민철의 말에 광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고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저는 영희 씨의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현재 어르신의 상황을 보면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후견인? 광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가족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광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철의 변호사도 나섰어요. 어르신, 객관적으로 보시죠.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력을 가진 분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죠. 일반적인 판단력? 광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이 있으면 반드시 호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닌가? 광수의 반박에 변호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광수의 말이 논리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식으로 법정에서 결정받는 게 좋겠어요.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네,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겁니다. 법원에서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판단받는 거죠. 영희도 맞장구 쳤어요. 저도 동의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광수는 자식들을 번갈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법정에서 만나자.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1조 원 노숙자의 재산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광수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만수가 옷을 마련해 준 거였어요. 비록 중고 정장이었지만 광수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광수 씨, 법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대 여성 판사가 광수에게 인사했어요. 네, 판사님. 광수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광수 씨의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철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신청인 김광수 씨는 현재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상적인 판단력의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속하세요. 또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 피신청인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영희의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어요. 피신청인은 고령이기도 하고 장기간의 노숙 생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재산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광수를 바라봤습니다. 김광수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정신이 온전합니다. 광수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당당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도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광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가족은 없었어요. 그 돈은 제게 가족을 잃게 한 대가였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광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제 자식들이 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민철과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찾아온 자식들에게 그 돈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는 광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김광수 씨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 돈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나를 버린 그날로 이미 끊긴 인연입니다. 민철과 영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수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전 재산을 노숙인 복지재단 설립과 사회환원에 쓰겠습니다. 법정 안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기자들은 급히 메모를 하고 자식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판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하고 이것이 제 의지입니다. 광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광수 씨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광수는 승리했습니다. 8챕터 새로운 세상.
법정에서의 승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수는 약속대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어요.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노숙인 복지재단 설립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세기의 기부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형님, 정말 후회 없으세요? 만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은 새로 문을 연 무료급식소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후회? 전혀 없다. 광수는 숟가락을 놓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그 돈이 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무료급식소는 광수가 설립한 희망나눔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종로구 한복판에 마련된 이곳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노숙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 국밥 더 드세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광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광수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해주는 거였어요.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나도 여기 오는 사람들과 똑같아. 특별 대우는 하지 말게. 광수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곳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급식소 한쪽에서는 무료 진료소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노숙인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있었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형님이 만든 이 재단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지. 광수는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우리가요? 그래. 너도 이 재단의 공동 설립자야.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거든. 사실 광수는 만수를 재단의 공동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광수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형님,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사회에서 소외받고 살았던 자신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울지 마. 너는 자격이 충분해. 누구보다 이런 일의 필요성을 알고 있잖아. 광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급식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광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민철과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의 일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왜 왔느냐? 광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민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광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문제는 너희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돈 때문에 왔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라도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회? 광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취업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좋다. 기회를 주지.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민철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이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해라. 무보수로 최소 1년간 말이야.
자원봉사요?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뭔지 배워봐라. 광수의 제안에 자식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철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도 하겠어요. 영희도 따라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1년 후에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봐서 결정할 거야. 광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철과 영희가 실제로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일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영희가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지친 표정이었어요. 힘들지? 네,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제가 도움을 준 분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면. 영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단순히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형님, 자식분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만수가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보이나? 네, 처음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 같아요. 광수는 멀리서 자식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철은 노숙인 한 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영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광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급식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광수는 만수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형님, 이제야 내가 진짜 억만장자가 된 기분이구나. 광수가 말했습니다. 억만장자요? 그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지. 광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대신 내가 바란 세상을 얻었어. 진심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 말이야. 광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형님, 후회 없으세요? 만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바란 세상,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 광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광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에서 광수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